내가 생각하는 빨간색과 너가 생각하는 빨간색이 사실은 동일한 빨간색이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아 맞지. 라는 그런 말들도 있고. 그런 거에서 이제 과학의 원리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렇구나. 사실 립스틱 빨간색은 구별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좀 근황도 알아보고 좀 몇 가지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저번 영상에 너가 나왔을 때 국영수 공부법을 한번 얘기해줬고, 이제 혹시 국영수 공부법 얘기하는 데 있어서 혹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던데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줘. 사실 국어는 저번에 말했던 게 진짜 그냥 그게 전부긴 하거든. 그 출제자 지문을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지문을 쓴 사람을 내 눈앞에다 딱 세워놓고 신나게 대화를 하는 거. 그게 진짜 다 전부란 말이야. 그래서 막 그 지문 내용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 때 많은 친구들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고 막 그러는데, 근데 난 그거는 곧 이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를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뭔 소리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하루 종일 난 마라탕을 싫어해 라고 말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다시 와가지고 내가 어제 나 뭐 싫어한다고 말했지? 물었는데 여자친구가 뭐였지? 막 그러면서 막 어제 했던 막 대화 내용을 다시 찾아보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서운한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그 지문을 쓴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우리한테. 그거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기분 좋게 제대로 관심을 갖고 대화를 했으면 너무 당연하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미.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질문 중에서 비문학은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알겠다. 근데 그럼 문학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거든. 고3 때 사실 내가 제일 못했던 게 문학이거든.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나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 다 맞아놓고서. 비문학은 그냥 필자랑 글 쓴 사람이랑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를 하면 끝나는데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문학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 속 주인공이 따로 있고 소설을 진짜 쓴 작가가 따로 있는데 그럼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해소를 한 게, 혹시 그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얘기 알아? 알지. 이제 내가 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에서 일어났던 대화가 있는데. 이제 한번 해보자. 내가 선생님 역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알았어. 학생이구나. 현우야, 이 소설 제목이 뭐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요. 그렇지. 난소공이지. 그럼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 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좋아. 잘 읽었어. 현우야, 혹시 남동생 있지 않았나? 네네. 남동생 이름이 뭐였지? 현성이요. 현성이? 네. 그럼 이제 너네 가족 구성원들 한번 말해볼래? 저랑 현성이랑 엄마랑 아빠죠. 그렇게 4명? 네, 그렇죠. 바로 그게 너가 아직 글을 잘 못 읽고 있다는 거야. 네? 내 남동생 이름은 영호고 여동생 이름은 영희지. 너희 가족 구성원은 5명. 네. 그렇네요. 그치. 네. 이게 문학을 정말 제대로 대화하는 거란 말이야. 문학집을 진짜 제대로 읽는 거. 그러니까 문학 속 주인공이 돼보면, 문학 작품 속 주인공이. 주인공이 진짜 돼보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거든. 그 막 가끔 책 같은 거, 기출 분석 책 그런 거 보면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얘는 이런 감정을 느낀 것 이러면서 거의 막 공식처럼 막 이렇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로 공감 능력을 최대한 많이 발휘해가지고 가끔은 40세 미망인이 돼보기도 하고, 또 가끔 막 전쟁터에서 피 흘리면서 싸우는 연개소문이 돼보기도 하고, 또 가끔 막 별 보면서 막 반성하는 윤동주도 돼보고. 그러니까 진짜 그 문학 작품 속 주인공이 돼보는 거야, 스스로. 그게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지.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수능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막 울어, 막 우는 거지. 막 같이 웃기도 하고 막. 그게 진짜 문학 작품을 대하는 제대로 된 자세거든. 그래서 뭐 이런 말 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국어공부법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드라마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보는 시청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연기하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그 그치. 주인공은 이 말을 하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어떤 말투를 얘기하고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얘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주인공이 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맞아. 네. 문학은 뭐 그렇고요. 비문학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도 사실 내가 저번에 말한 게 전부긴 한데 거기서 조금 더 말할 게 있다. 메시지로 온 질문 중에서 또 이런 게 있었어. 영어 단어는 어떻게 암기하는 건가요? 맞아, 이 질문 이렇게.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았어. 하루에 몇 개씩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암기한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는 영어로 car이라고 한다 라는 거를 처음에 달달달 암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사과를 보고 애플이라고 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평소시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보면 막 이제 막 몇 번씩 적고 막 그러고 있잖아. 맞아.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일상적인 단어들은 그렇게 안 한 경우가 그렇지, 많지. 그렇게 안 했었지. 오히려 이게 어릴 때부터 막 그런 거 있잖아. 유리창에다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A 대문자 소문자 써있고 그런 식으로. 그지. 그게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로 막 몇 번씩 쓰면서 억지로 머릿속으로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어를 일상생활로 끌고 오는 거야. 그게 가장 좋지. 일상생활로 끌고 오는 거야. 탁자가 테이블이다 이런 거를 이제 외우고 싶다. 그러면 굳이 막 외우려고 몇 번씩 써보는 게 아니라 이따가 테이블 붙여놓는 거지 그냥. 그런 써놔서? 식으로. 아니 뭐 평상시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영어 단어를 한번 써보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 없는 그런 물건들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뭐 감정 뭐 그런 이제 추상적인 것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상시 때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그럴 때 그 단어를 막 마음껏 써보는 거야. 자랑을 해보는 거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나 오늘 푼 문제가 so difficult 해가지고 나는 너무 새드했어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보는 거지. 그렇게 그냥 일상생활을 끌고 오는 거야. 억지로 암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계속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쳐다보기도 싫게 되거든. 맞아. 내가 이걸 또 펴야 돼? 또 봐야 돼? 다 아까 다 외웠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 보고 내일 또 다시 보면 되지가 아니라 그냥 오늘 계속 살아가는 내내 쓰면 되는 거야. 맞아. 내가 오늘 알게 된 걸 오늘 내 삶에 적용시키자는 얘기예요. 그게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규민이가 얘기하는 그런 거랍니다. 맞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단어를 알게 되면 내가 이제 지문을 쓴 사람과 대화할 준비가 된 거잖아. 그렇지. 이 가장 사람은 무슨 기본적인 얘기를 준비가 하나. 된 거지. 그렇지. 오히려 그렇게 네가 일상생활에서 구어체로 쓰다 보면 대화하기도 훨씬 편하겠네. 그런 식으로 영어가 되겠다.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영어에 대해서? 그 영어 단어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일상생활에서 써본다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써보기 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인 학생들도 있잖아. 뭐 있지, 있을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께서 밤 늦게 집에 오신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맞아.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제 대화를 친구들이랑 잘 많이 못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냥 굳이 대화를 이제 누군가랑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상의 청자를 이제 앞에다가 세워두고 이 청자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단어를 하나를 이제 외우려고 한다, 암기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아무 문장이나 만들어 보는 거야.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억지로 이쁜 문장을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자. 그냥, 일상생활로 대화하듯이 그냥 콩글리시를 써도 괜찮고 마음껏 막 대화를 해보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그냥 그게 암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뭐 이런 걸 이제 말해줘. 아무리 어려운 단어가 있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자. 그렇지. 라는 그런 거구나. 오. 저번에 우리 너랑 나랑 만났을 때 국어, 영어, 수학 공부법밖에 얘기를 안 해서 댓글에 물리는 어떻게 하나요? 화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과학에 대한 공부법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너가 이과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과학은 좀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설명을 해줘. 뭐 과학은 어떤 학문이고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은지? 내가 저번에 그 학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내가 말을 했었거든.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이 학문을 왜 학습하는가? 왜 학습하는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학문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뭘 필요로 하는지. 오케이. 세 번째는 그래서 그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훈련을 할 수 있는가? 오케이.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듯이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답변을 그냥 딱 다 내려드리면 학습자분들이 기회를 뺏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좀 마음 불편한 감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답변을 해보자면 일단 나는 이제 먼저 과학이라는 학문을 왜 학습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 자연 현상에 깔린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지. 두 번째는 사실 과학이라는 학문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된지를 생각해보면 쉬워. 과학은 사실 옛날엔 철학에서 시작을 했었거든. 그 비문학 지문을 읽다 보면 가끔씩 나오는데 철학자들이 이제 나중에 막 과학도 하시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과학을 통해서 보다 깊은 철학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 과학이라는 학문을 학습한다. 이렇게. 과학을 이해하면 보다 깊은 철학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몇 가지 예시를 살짝 생각을 해와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가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을 아마 했었지. 맞아 했어. 그 철학적인 얘기잖아. 철학적인 철학책 얘기지, 보면 나온 얘기인데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최근에 과학계에서 반박을 해보고 있거든.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생각한다 라는 말이 사실은 거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진짜? 최근에 어떤 실험을 했는데 피실험자한테 앞에 버튼 두 개가 있어. A 버튼, B 버튼 두 개가 있고 이제 이 사람 뇌에다가 이제 뭘 꽂아 놓은 거지. 뇌파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한테 스스로 선택을 해서 A나 B나 아무거나 누르세요라고 시킨 거야. 근데 이제 그 실험 결과 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그 피실험자가 난 이 버튼을 누를래라고 결심하기 몇 초 전에 이미 과학자들은 이 사람이 뭘 선택할지를 알 수 있었대. 왜? 뇌파를 통해서. 진짜? 이건 즉
사실 사람은 자유의지라는 게 없는데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실험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학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지, 과학이.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아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지.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분들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방금 A 버튼, B 버튼이 일단 실험을 한다 그랬죠. 뇌파를 알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이 없었으면 이 질문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나는 생각한다라는 문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의 뇌파를 분석하는 기술이라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나는 생각한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명제에 한 번 더 도전하고 반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작년 4월 달이었던 것 같거든, 대충. 근데 우리가 로봇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 신체의 모든 부위를 다 바꿔 끼울 수가 있잖아. 이제 팔, 손 맞아, 같은 게 맞아. 없어도 인공손 끼울 수 있고, 대체할 수 있고, 그렇지. 다리 없어도 인공다리 끼울 수 있고,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장기도 이제 다 갈아 끼울 수 있게 되는데 간 이런 거 바꿀 근데 수 마지막 관문이 뇌였거든. 뇌는 뇌를 못 갈아 끼운단 말이야. 그치. 그치. 이거 뇌를 어떻게 갈아 갈아 끼우는 인공 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인공 뇌를 가진 이렇게 인간. 어려웠어. 근데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실험이 작년 4월 달에 있었거든. 암돼지 30마리였나? 10마리였나? 를 이제 데려다가 조금 잔인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살아있는 암돼지의 목을 자른 거야. 댕강 딱 잘랐어. 그 다음에 머릿속에 이제 뇌가 있겠지. 그 뇌의 정보를 컴퓨터에다가 다 옮겨 담은 거야. 옮겨 담고 나서 그 컴퓨터에 돼지의 몸을 연결을 했어. 상상이 안 가는데 일단 그랬다고 하니까 그랬더니만 그 모든 돼지가 다 성공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연결을 했더니만 그 원래 살아있던 것처럼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돼지가 있더라까지 실험이 됐단 말이야. 우와. 이건 즉 우리의 뇌를 갈아 끼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 그렇게 되면 좀 더 근원적으로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학은 단순히 내가 물화생지를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을 배움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원리나 그런 것들을 통해 내가 조금 더 다른 철학적인 것에도 질문을 해볼 수 있고 맞아. 훨씬 더 다양한 분야로 나의 학습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맞아. 물화생지에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조금 더 이제 물화생지의 틀에 낮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그 화학 배울 때 막 원자 막 그런 거 배우잖아. 그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로 전자가 돈다. 그치, 그런 거 배우지. 배웠죠. 근데 이제 그 원자의 99%는 비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 핵도 아주 작고 전자도 아주 작은데 그 두 개 사이가 이렇게 막 돌고 있으니까 되게 99% 정도가 비어 있어. 근데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잖아. 그럼 우리는 이 책상 위에 손이 올라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손을 통해서 촉각으로 느낌을 받지. 닫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닫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 손은 전자 위에 붕 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착각이라는 거야. 우리 신기하다. 뇌가 불러일으키는 그러네. 착각. 최근에 비문학 지문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았는데 우리가 색깔을 볼 때 빨간색을 볼 때 내가 생각하는 빨간색과 너가 생각하는 빨간색이 사실은 동일한 빨간색이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맞지. 라는 그런 말들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계속 이제 생겨나는 의문들이지. 철학도 이제 점점 더 깊은 철학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런 거에서 이제 과학의 원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구나. 사실 립스틱 빨간색은 구별을 잘 못합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과학을 배운다. 되게 독특하다. 신기하네요, 엄청.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과학이라는 학문을 왜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던진 질문이고 그래서 이 학문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이제 첫 번째로 주변 자연 현상을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관찰해야 되니까 호기심. 그다음에 그 관찰한 것들을 바탕으로 일련의 원리를 파악을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통찰력 이렇게. 그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통찰력에는 이제 그 자연 원리를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철학 혹은 이제 다른 학문과의 그런 걸 통섭이라고 하거든요. 통섭. 다른 학문과 통섭하기 위한 통찰력. 이제 이런 능력들을 필요로 하는 혹시 이 거지. 과학 원리가 이쪽으로 연결될 수는 없을까? 그지. 라고 보이지 않는 선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럼 그 능력들이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솔직히 답변이 정해져 있긴 하지. 호기심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매사에 호기심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모든 자연 현상을 바라볼 때 그냥 너무 당연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 말했던 허물기 학습처럼 당연하지 않은데 뉴턴도 사실 당연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 이런 걸 떠올렸던 거고 이제 자연 현상을 보고 우리한테 익숙하다고 해서 너무 익숙하다고
또 인지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이건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아까 말했던 손을 올려놨을 때의 촉각을 우리가 느낀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사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야 이렇게 반박을 해보는 거. 그럼 당연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부시고 다시 한번 쌓는. 오늘 만약에 집에서 딱 가방을 메고 마스크를 쓰고 딱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좀 되게 그렇다. 집에서 나왔는데 바람이 휙 나면서 되게 상쾌해. 그럼 아우 상쾌하다 이게 아니라 바람은 왜 불지? 그치, 바람 왜 불지. 그치, 그런 식으로 던져보는 거지. 호물逆습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네요. 맞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통찰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야? 통찰력도 사실 답이 너무 간단한데 통찰력도 계속 생각을 하면 되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바람이 왜 불지에 대해서 책을 봤다거나 스스로 고민을 했다거나 그래서 답을 찾아냈어. 바람은 왜 부냐면 뭐 압력차로 인해서 붑니다. 이런 걸 찾아냈어. 그 다음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압력차로 인해서 분다라는 그 명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학문들 뭐 철학이라거나 아니면 뭐 수학이라거나 그런 학문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에 대해서 나온 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막 베르누이 법칙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통찰력은 사실 보시면서도 저게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뭔가 새로 알게 되거나 거기서 더 나가려고 안 하는 이유는 귀찮아서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좀만 더 하면 되는데 그냥 난 이거 알았으니까 됐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통찰력을 가지기 위한 시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막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교육 심리학이라는 걸 내가 들었었거든.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학교 와가지고 근데 그때 통찰에 대해서 잠깐 다뤘었어. 통찰이 뭔가 그걸 이제 영어에서는 아하 모먼트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대체 왜 오는 거지? 그 순간 우연의 산물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턴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떠올렸던 것인가? 이런 건데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명확하게 그 통찰이라는 그 행위의 기제가 밝혀진 건 아니긴 한데 그런데 통찰이 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끝없이 고민을 해야 한다. 깨어있는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리더라고. 그런 걸 해본 사람들만이 통찰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 얘기들도 있고 신기하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을 공부법이라기보다 어떻게 여러분이 과학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꼭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걸 많은 학생분들이 특히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수능에서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더더욱 과학을 뭔가 그 킬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뭔가 때깔 고운 스킬이 있어야 하고 그 스킬을 익혀야만 뭐 예를 들어서 뭐 50점 만점을 받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과학의 본질이 절대 아니야. 그거는 그냥 퍼즐 끼워 맞추기지. 그건 과학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을 대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는 아까 말했듯이 깨어있는 호기심을 가지고 자연현상을 바라보고 그거의 원리를 파악을 하거나 스스로가 아니면 다른 학문들이랑 통섭을 시켜보거나 그런 데에서 이제 기분 좋은 깨달음들이 온단 말이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제 기분 좋은 깨달음들을 하나하나 이제 얻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즐기는 거지. 그게 과학을 대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국어랑 영어 방금은 과학 공부법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수학은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줄지? 수학을 설명하려면 이제 칠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칠판 있어야 돼? 오케이. 이제 칠판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